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 읽고 있는 책읽지라입니다. 벌써 일요일 저녁이에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어, 개콘도 이제 끝났을까요? 책벌레에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네요. 어, 주말을 다 보내고 벌써 어느덧 월요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책발레에서 가로로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죠? 화면 가로 모드 하시면은 저 풀 사이즈로 볼 수 있고 그 위에 댓글도 뜨고. 근데 또 제가 하나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이렇게 보시시나?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댓글 안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이 한번 이렇게 옆으로 하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전체 풀 화면으로 했을 때도 옆으로 돌린 다음에 옆으로 한번 미시면 댓글이 다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서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제 얼굴과 책을 풀 사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수님, 승빈님, 다들 반갑습니다. 저도 좀 이번에 보면서 트럼프가 이런 인물이었구나. 굉장히 저돌적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구나를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어, 좋은 면이든 안 좋은 면이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어제 또라이 트럼프라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책은 굉장히 사실 근데 굉장히 편향적이고 또 저 뭐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트럼프가 직접 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이제 뭔가 트럼프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합리화의 달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또 굉장히 그 트럼프 특유의 말투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어, 좀 이 사람의 생애를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명섭님 장비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도 좀 제가 시즌 2부터는 좀 깔끔하게. 네. 어, SJ님 파산 직전에 냈던 책 중 하나 맞나요? 라고 했는데, 책 굉장히 최근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나왔던 거는 제가 올해 4월쯤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 책이 나왔던 거는 이제 어, 2004년에 책이 나왔던 거를 한국에 들어왔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트럼프 어떤 인간인가 그 탐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하드커버의 무거운 책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역자의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을 졸업하고 보이시나요? 잘? 어제보다는 좀 초점을 높여봤는데 잠깐만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을 졸업하고 1971년 뉴욕 맨해튼에 주거용 사무실을 내고 부동산 업에 뛰어들었을 때 그의 나이 25세였다. 당시 수중엔 20만 달러가 있었다. 뉴욕 외곽에서 부동산 개발업, 임대주택 사업을 한 아버지를 도우면서 번 돈 중 일부였다. 그 돈도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빈손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그가 10년도 채 안 된 34세 때 맨해튼의 당시로서는 최고였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세운다. 34세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기적을 읽었지만 이는 뒤이어 계속된 신화의 첫 장일 뿐이었다. 이 책을 통해 드러난 트럼프는 대단히 영리하고 치밀한 사람이다. 세상의 변화를 남들보다 빨리 읽고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크게 생각하되 발로 뛰고 언제나 최고의 물건을 만들라는 것이 그의 신조다. 일이 되도록 하려면 지렛대도 사용하고 언론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마디로 강하고 빈틈없고 야비할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다. 타고난 승부사임을 자임한 그는 책의 말미에서 나는 다시 큰 거래를 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것도 불찰주야라고 라고 했는데 그게 대선 출마였던 것 같다. 그가 앞으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벌일 싸움은 역대 어떤 선거전보다 치열하고 폭력적이며 지저분할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의 공통된 전망이다.
미 주류 사회는 클린턴의 우세를 점치지만 그가 가슴에 불을 지른 앵그리 화이트의 결집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참 이런 거를 보면은 대단하죠. 모두들이 그래도 힐러리한테 우세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내 일자리를 중국, 인도, 한국 등의 노동자들에게 뺏겼다고 믿는 중하위층의 백인 노동자에 고소득층 백인들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그가 보여준 폭발력을 보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벌써 일부 여론조사에선 그가 클린턴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했다. 당선되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개정할 것처럼 얘기했고 한국 방위는 한국이 도맡아 하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한국이 부담하라고 했다. 만에 하나 이런 말들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차라리 그가 천방지축 막말이나 하는 인물이라면 나을지도 모른다. 상대하기가 더 쉬울 테니까. 그러나 그런 기대는 이제 버려야 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트럼프와 트럼프 현상을 제대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 맨 얼굴에 트럼프를 볼 수 있는 이 책이 그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그 역자인 이재호님이 2016년에 5월에 쓴 글이 좀 트럼프를 잘 알 수 있는 배경이 돼서 읽어봤고요. 이미 이 책도 2004년에 한국에서도 출간이 됐던 책을 다시 이제 책이 이번에 올해 다시 나온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 뭐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거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래는 예술이다. 나의 일주일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거래를 하고 뭐 이런지를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 다음에 나의 사업 스타일 11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여기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장. 그리고 원래 신시내티 촌놈이었는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5살 때 부동산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해서 맨하튼으로 건너가서 그 맨하튼에서 건물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부동산을 늘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자기가 했고 그리고 트럼프 타워라는 뭐 유리로 된 삐까뻔쩍한 그런 건물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카지노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카지노 사업에서 트럼프가 돈을 결정적으로 많이 벌게 됐는데 그게 트럼프 플라자고 그리고 힐튼 카지노 쟁탈전 그리고 트럼프 파크 세계가 주목한 초호화 콘도미니엄 그리고 USFL의 봄과 가을 아이스링크의 재건 텔레비전 시티 프로젝트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자기가 하면서 어떻게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그 거래의 방식에 대해서 잘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서 다음엔 무엇을 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이제 뭐 트럼프가 자기 일과를 소개한 부분은 좀 건너뛰고 제 2장 나의 사업 스타일 11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것만 봐도 그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굉장히 좀 잘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굉장히 무대뽀예요. 네, 영철님 말대로 사업가로선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울 점들이 많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김홍님은 이 시간까지 미팅을 하시고 계시나 봐요. 내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다. 목표를 높게 잡은 뒤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의 전진을 거듭할 뿐이다. 때때로 목표에 미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는 원한 만큼의 목표를 달성한다. 나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능력은 천부적인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똑똑해야만 거래를 잘 성사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좀 똑똑하기도 해야겠지만 대부분은 브로커로서의 본능에 좌우된다. 그래서 와튼 스쿨에 나왔고요, 이분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크게 생각하라. 나는 크게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이를 성사시킨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그만 돌집을 사고 팔고 하며 싸구려 붉은 벽돌 빌딩을 지었다. 그러나 나는 맨하튼의 서쪽 강변 약 100에이커의 땅에 개발단지를 짓거나 파크 애버뉴의 중앙역과 42번가 옆에 거대한 호텔을 지으려는 계획에만 마음이 끌렸다. 이와 똑같이 나를 유혹한 것은 애틀란틱 시티였다. 돈벌이가 되는 호텔을 짓기에는
입춤의 장소였다. 호텔에 커다란 카지노를 붙여 지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았다. 카지노는 호텔보다 5배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크게 생각하기 위한 기본 요소의 하나는 집중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꽤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집중적이고 충동적이며 외골수로 생각하고 때로는 거의 편집광적이다. 그러나 이 모든 특성은 그들의 사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행복한 생활이나 더 좋은 인생을 만든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날카롭고 강인하며 때로는 사악하기도 한 사람들과 맞서야 하는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과 맞서서 처부수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 심지어 표현도 처부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11가지 원칙을 소개해 보면요. 네, 영선님 말대로 정말 굉장한 정말 타고난 사업가죠. 첫 번째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입니다. 나는 긍정적 사고의 힘을 믿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부정적 사고의 능력을 믿고 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거래를 할 때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즉 항상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있으면 막상 일이 닥치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다. 의외죠, 이런 부분은. 요점은 이런 방식으로 일에 착수하면 크게 욕심을 내지는 않게 된다는 점이다. 타석에서 볼 하나하나마다 홈런을 노린다면 그만큼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 확률도 높다. 가장 좋은 예는 애틀랜틱 시티에서 경험이다. 몇 년 전 별로 전망이 좋지 않은 대지 여러 필지를 구입했는데 성공 여부는 이 땅들을 한 필지로 만들 수 있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벌이도 신통치 않을 판이었다. 그러나 막상 이 땅들을 하나로 묶은 뒤에도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취득세를 물고 수백만 달러의 경비를 들여가며 도박장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천천히 건물 공사를 진행시켰다. 도박장 허가가 나오자 홀리데이 호텔 그룹에서 동업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몇몇 사람들은 동업할 필요가 없다. 왜 이익금의 절반을 포기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홀리데이 호텔 그룹은 내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대금과 함께 건축 비용 수년 동안 입은 손해까지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위험 부담을 떠맡으면서 카지노를 혼자 소유하느냐 아니면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절반만 소유하느냐를 놓고 선택하기란 너무 쉬운 문제였다. 그래서 결국은 홀리데이인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와는 반대로 베런 힐튼 씨는 같은 애틀랜틱 시티에 카지노를 지었을 때 모험을 했었다. 그는 될수록 빨리 카지노를 개정하기 위해 도박 면허를 신청함과 동시에 4억 달러를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공사 완공 2달을 앞두고 그의 도박 면허 신청은 거부되었고 결국 막판에는 도박장을 내게 팔아야만 했다. 나는 그 도박장의 이름을 트럼프 캐슬이라고 지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업이 잘 되는 호텔 카지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그런 막 리스크 테이킹만 하냐라고 하면 자기는 신중하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분산할 줄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옥님 제가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부터 화질에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나는 또한 유연한 자세를 유지한다. 한 가지 거래에만 몰두하지도 않고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지도 않는다. 많은 공을 한꺼번에 공중으로 던지면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일부는 땅에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초심자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일단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나는 최소한 5-6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추진시킨다. 왜냐하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무언가가 복병이 될 만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타워 건설을 위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미련 없이 다른 사무용 건물을 지었을 거고 그 일 또한 잘 됐을 것이다. 또 애틀랜틱 시티로부터 카지노 개설 허가를 못 받았더라면 다른 도박장 면허업자에게 건물을 팔아 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다. 되게 하나에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그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뭐랄까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를 그렇게 믿지 않고 자기의 직감과 자기가 직접 시장 조사를 하는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발로 뛰면서 시장을 조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런 본인이 직접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현장에 가서 촉을 세운다 정도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렛대를 사용하라. 거래를 할 때 가장 나쁜 자세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일이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전의에 불타게 되고 당신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법은 힘을 내서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고 당신이 힘을 내면 낼수록 그만큼의 성공의 가능성은 커진다. 너무 저는 여기가 와닿았어요. 이런 트럼프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 홀리데이 호텔 이사회가 애틀랜틱 시티에서 나와 동업을 고려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 호텔이 다른 호텔에 앞서 건설되리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텔 건축이 거의 완료됐다고 역설했다. 결국 내가 일을 성공시킨 그 힘은 그들이 내 말을 믿도록 확신시킨 행동이었던 셈이다. 그러니까 뭐 안 될 것도 된다고 말해가지고 결국은 그 상대방들을 확신하게끔 한다라는 게 지렛대를 활용하라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무래도 부동산업으로 이제 성공을 한 분이니까 입지보다는 전략에 주력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잠깐 보면 내 말의 요점은 꼭 좋은 곳의 땅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항상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하면 입지 조건이 나쁜 땅을 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쫄딱 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제일 좋은 입지의 땅을 놓친 한이 있더라도 과도한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이것도 보면 굉장히 사업가적인 면모죠.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라.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뭐 그런 면목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남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동요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 언론은 항상 좋은 기사거리에 굶주려 있고 소재가 좋을수록 대서특필하게 된다는 속성을 나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당신이 조금 색다르거나 용기가 뛰어나거나 무언가 대담하고 논쟁거리가 되는 일을 하면 신문은 당신의 기사를 쓰게 된다. 따라서 나는 일을 조금 색다르게 처리했으며 논쟁이 빚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내가 관여한 거래는 다소 허황돼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언론이 항상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떤 때는 긍정적인 기사를 쓰지만 어떤 경우에 헐뜯는 기사가 나올 때도 있다. 그러나 순전히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사가 나가면 항상 손해보다는 이득이 나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되게 뭐랄까 그런 공격적인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내잖아요. 표현도 엄청 과감하게 하고 그런 거에는 사실 뒤에 이런 신념이 있다는 것. 소리가 작다고 더 키워드릴게요. 자, 이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항상 문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소리 잘 들리세요, 여러분? 최대한 키워봤습니다. 목소리가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좋아요. 안 들리면 싫어요는 없죠? 네, 혹시 여전히 잘 안 들리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흥미로운 것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비판적인 기사일지라도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텔레비전 시티라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이제 공간 사업이 딱 들어맞는 본보기다. 1985년 내가 대지를 구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웨스트사이드에 사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100에이커나 되는 땅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그 땅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자연 뉴스거리가 되었다. 모든 건축 비평가들이 한마디씩 했고 논설위원들도 견해를 표명했다. 그들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건축 계획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사업상으로 커다란 이익을 보게 됐다. 기자들과 얘기할 때 유념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솔직한 의사표현이다. 나는 기자들을 속이거나 변명만을 하려 들지는 않는다. 실제로 그렇죠. 그냥 완전히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버리죠, 이 사람은. 다만 너무 뻔뻔할 뿐. 왜 부자들만을 위해서 건물을 짓느냐고 물으면 건물을 신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뉴욕시의 세금 수입을 늘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대답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죠? 일을 성공시키는 마지막 열쇠는 약간의 허세다. 나는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시킨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남들이 그렇다고 부추겨주면 괜히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약간의 과장은 아무런 손해도 가져오지 않는 법이다. 제가 이거 보면서 여기 합리화 끝판왕이라고 적어놨죠. 합리화가 정말 쩔어요. 네. 형근님은 방송이 끊긴다고 하는데, 방송 혹시 끊기시나요? 아니면 지금 네트워크가 좋지 않은 곳에 있으신가 봐요. 네, 저는 책벌레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책벌레 운영자분은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신념을 위해 저항하라 라는 그런 원칙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업가적인 기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는 조금씩 어쨌든 필지를 사지만 그래도 정말 가장 사람들이 정말 트럼프다운, 그래서 트럼프의 그 얘기하는 게 자기네 그 건물에는 최고의 청동과 막 그런 금으로 된 그런 것들을 깔죠. 다른 사람들은 못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원칙은 희망은 크게, 비용은 적당히.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돈을 써야 한다. 그러나 적정 규모 이상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의 주택을 지을 때 내가 고려한 주안점은 건물을 빨리 질 때 임대가 가능하도록 경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이었다. 그때부터 일을 벌일 때는 경비를 생각하게 됐고 결코 돈을 뿌리는 일은 없었다. 근데 왜 저소득층 주택을 지을 때만 이렇게 돈 아꼈지? 그리고 요즘에도 나는 청부업자가 부당하게 액수를 늘렸다고 생각되면 5,000달러나 1만 달러짜리라 할지라도 전화를 걸어 불평을 하곤 한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그 정도 하찮은 거래 때문에 골치를 썩여요? 내 대답은 이렇다. 만약 내가 1만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25센트짜리 전화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사업을 접어야죠. 얘기의 핵심은 희망을 크게 가지되 적당한 비용을 들여 실현시키라는 것이다. 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었어요.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는 않는다. 인생이란 쉽게 변하기 마련이며 성공한다고 해서 이 원칙이 바뀌지는 않는다. 무엇이든 아무런 예고 없이 변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 발생한 현상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내게 돈은 큰 자극이 되지 않는다. 다만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되게 트럼프다운 배포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진정한 재미는 게임을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가 좀 다르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하나로 묶으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별 신통한 대답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일을 성사시키도록 도와준 알맞은 순간들을 포착했을 뿐이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견해나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나는 이런 11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사업가로서는 굉장히 위대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성장.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 밑에서 부동산업을 해왔으며 그걸 어떻게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아주 일찍부터 사업에 관심이 끌려 아버지가 일을 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사업가의 기질을 갖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와 그처럼 잘해갈 수 있었을지 가끔 자문을 해본다. 네, 김홍님 트럼프가 처음부터 금수저였나요? 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처음에 아버지가 돈을 별로 안 물려줬어. 내가 처음에 사업할 때 20만 달러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20억인가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에 비해서는 뭐 적게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금수저겠죠. 대화님은 트럼프는 말은 거칠고 여성 편력은 있지만 극도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겸손하지 못하게 표현돼서 그렇지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네, 엘리트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동조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공격적이고 단호한 아이였다. 2학년 때 나는 선생님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일이 있다. 어리석게도 음악 선생님이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그 일로 하마터면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 사건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자립하려는 생각이 있었으며 폭력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생각을 알리고자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에 와서는 주먹 대신 머리를 쓰려고 하는 점이 바뀌었을 뿐이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런 면을 보면 되게 그 자기가 그런 수단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성공을 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양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부당했어도 뭐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나는 항상 주위에서 리더로 군림했다. 지금은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리더가 되려고 한다. 우리 또래 사이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나 자신 남들이 따르는 인물이 되려고 애썼다. 꽤 큰 뒤에는 일을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았다. 왜냐하면 사건을 일으켜서 남들을 시험하는 것이 재밌었기 때문이다. 나는 물이 든 볼을 던지거나 종이를 씹어 던지는 장난을 쳤고 학교 운동장과 생일 파티에서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한 장난은 공격적이기는 했으나 아주 못된 짓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자기 자서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에 대한 배려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인주님 말대로 인종차별주의도 있겠지만 또 인종차별을 되게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13살이 되자 아버지는 군사교육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나를 군사학교에 보내기로 작정했다. 나는 그 계획에 대해 전혀 겁내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생각이 옳았음이 판명됐다. 8학년 초에 나는 뉴욕 군사학교에 들어갔다. 거기서 지내면서 규율과 투쟁적인 성격을 실행으로 옮기는 방법을 배웠다. 상급반에서는 주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 학교에서 내게 큰 영향을 준 특별한 선생님을 만났다. 전직 해병 상사인 시어도어 도비어스인데 아주 강인하고 거친 사람이었다. 헬멧을 쓴 채 골포스트에 돌진하면 머리가 깨지는 대신 골포스트를 부술 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으며 특권층 자녀에 대해서도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았다. 줄이 틀리면 누구든 후려쳤다. 재빨리 나는 그런 사람은 육체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간파했다. 나는 제3의 방식을 택했고 머리를 짜내 도비어스를 살폈다. 어떻게 그를 내 편으로 끌어넣을까 궁리했다. 내가 운동을 잘한 것이 도움이 됐다. 그는 야구 코치였고 나는 팀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다루는 방식을 터득했다. 그 방법이란 내가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음을 넌지시 알리는 것이었다. 도비어스는 나를 억지로 위협하지 않았다. 미묘한 균형이 지속된 셈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보통 그렇듯이 도비어스도 약점을 발견하면 뒤통수를 노리는 습관이 있었다. 반면 상대방이 강하지만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눈치채면 상대방을 남자로서 대접했다. 사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뒤 우리는 아주 친해졌다. 이게 13살 때 한 생각이래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마초적인 면이 있죠. 제이스님이 찌라님도 장난을 많이 친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후드려 쳤다는 표현을 한 게 너무 웃겨서 저는 뭐 이렇게 머리 쓰고 살지는 않은 편이어가지고 장난이지만 이렇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25살 때 맨하튼에 나는 맨하튼에 건물을 사야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건 또 다 이루는 성격이죠. 1968년에 와튼 스쿨을 졸업하자 나는 맨하튼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이미 맨하튼의 부동산 경기가 한참 달아올라 가격이 비싼 것 같았으며 내 형편에 맞는 거래, 즉 당시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람치곤 꽤 성공한 쪽에 속했지만 자식들에게 거금을 빌려주는 일만은 하려들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내 수중에는 약 2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브루클린과 퀸스에 있는 빌딩에 묶여 있었다. 이게 이제 아까 김옥님이 말한 그 트럼프가 금수저냐라는 측면에서 자기는 금수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기다렸다. 아버지의 사업을 계속 도우면서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맨하튼에서 보냈다. 1971년 마침내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다. 나는 맨하튼에 아파트를 하나 임대하기로 결심했다. 3번로 75번가의 한 빌딩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숙식과 사무를 겸할 수 있는 곳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아파트는 옆 건물의 꼭대기층과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스갯소리로 옥상주택이라고 불렀다. 방이 좀 더 커 보이도록 하기 위해 칸막이를 했으나 우중충하고 작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이 방을 좋아했다. 이 방으로 이사할 때의 기분은 15년 뒤에 센트럴파크를 굽어보는 5번로 57번가의 트럼프 타워 빌딩 꼭대기 3개층으로 이사할 때의 기분보다 훨씬 흥분되는 일이었다. 이때의 내 기분이란
퀸스 출신으로 브루클린에서 일하고 있던 어린애에 불과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아파트를 하나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사 덕분에 맨해튼과 훨씬 더 친해졌다는 사실이었다. 단순한 방문이나 사업상 맨하튼에 오는 보통 사람들의 걸음걸이와는 판이한 모습으로 나는 거리를 쏘다니기 시작했다. 좋은 부동산들도 거의 다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시골 출신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도회지 놈이 돼버린 것이다. 이때의 나는 세상에서 최고였다. 젊은 데다 대단한 정열을 갖고 있었으며 일을 하기 위해 브루클린으로 통근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맨하튼에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맨하튼에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당시 그곳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레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이 클럽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남성들과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멤버로 가입돼 있었다. 이 클럽은 이를테면 75세의 부유한 노인네가 스웨덴 출신의 금발미녀 3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하루는 레 클럽에 전화를 걸어 제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대개 클럽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화의 상대편은 웃기만 하더니 농담하지 마시오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후에 그 트럼프가 어떻게 이 클럽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클럽에 들어가서 맨하튼을 하나하나씩 정복해가는 과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쭉 소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거래를 성사시켰나 그런 거를 보면은 기업가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영국의 브랜든인가? 거기도 좀 이렇게 약간 사이코 기질을 가진 그 기업가 있잖아요. 그분을 좀 연상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무대뽀지만 기업가로서 보면은 훌륭한 존중할 만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 이제 다음에 무엇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첫머리에서 내가 거래를 행하는 것은 단지 거래 그 자체를 위해서라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현재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느냐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성취해놨느냐에 의해 평가된다. 다음은 이 책의 앞부분에서 보여준 일주일 동안 내 책상을 거쳐간 거래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책이 앞부분에 일주일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뭐 몇 마디 그냥 나누고 누구 만나서 어떻게 미팅했고 자기는 무슨 뭐 거래를 제안했고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뒤쪽에 보면 뭐 홀리데이 인부터 해서 뭐 에너벨 힐, 뭐 판비치 타워, 뭐 카지노 사업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거래를 성사시켰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그 거래에 대한 우수성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다음 우리 책벌레 정경철님이 버진그룹 리차드 브랜슨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이스님은 오라클 회장님 모습도 보인다고 하시고 다행스럽게도 나는 이 질문의 대답을 알지 못한다. 대답을 안다면 흥미가 오히려 반감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알고 있다. 즉 장래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거란 점이다. 나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처음 20년을 건축을 하고 재산을 모으고 많은 일을 이루어내는데 보냈다.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해보려고 가장 야심차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갖게 된 것의 일부를 되돌려주기 위한 무언가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다. 궁금하긴 하네요. 이 지금까지 갖게 된 거를 누구한테 돌려주는 일인지는 궁금합니다. 비록 돈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닐 수는 있지만 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관대해지기란 쉬운 법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고수해 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의 자선을 베푸는 이유에 대해 대단히 무관심했다. 그것은 그들의 동기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거의 같지 않으며 또 순수한 애타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나의 관심사는 어떤 일이든지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나와 내 인생에서 자랑거리라고는 2가지밖에 없다. 난관을 잘 극복한다는 점과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한 가지 과제는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써온 이 같은 재능을 이제부터는 남들을 위해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렇다고 오해하진 말라. 나는 다시 큰 거래를 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것도 불철주야로.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은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라고 뒤에 써 있는데, 지금 세계는 트럼프라는 어렵고도 낯선 숙제를 풀어야 한다. 왠지 왜 이렇게 개그 같죠? 전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거래 기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어쨌든 제일 트럼프에 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진짜 엄청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 합리화도 엄청나고 실제로 뭐 이뤄온 성과도 엄청나고 그걸 또 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요. 기업가로서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를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소개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김옥님 말대로 트럼프가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내일 다시 월요일이 어떤 트럼프의 이 에너지를 좀 받아서 또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해보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요일 밤인데요,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